더불어민주당은 12대 4 판전승을 거뒀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마냥 웃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 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 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반대로 딱 4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쓴웃음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초로 5선 시장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초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 헌정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에 등극했습니다.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초박빙 승부 끝에 약 1%포인트 차이, 5만여 표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선 일성은 상식의 승리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 삼선의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첫 도전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 막판 격차가 벌어지자 석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명픽으로 선거 기간 내내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시정 경험 부족이라는 공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2006년 서울시장에 입성한 뒤 정치적 부침을 딛고 5선의 역사를 쓴 오세훈 시장. 광역급행철도 GTX 철근 누락과 더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악재를 벗어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당락도 주목받았습니다. 대변인 출신 김남준, 전운수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나 집중 조명받았던 하정우 전 수석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명함을 들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구까지 물려받아 자정전 일찌감치 당선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 잘 지켜내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전운수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도 낙승을 거두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은 끝까지 혈투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 초중반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7%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으나 후반부에 한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선 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를 탈환했고 손아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여당과 지방정부로 이동에 성공한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 바로 전북도지사 선거였는데요. 무소속 후보의 초반 돌풍을 잠재우고 민주당이 어렵게 텃밭을 지켰습니다. 오정근 기자입니다. 현직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 간의 사활을 건 대결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벌어졌던 전북도지사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텃밭 재확인이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열세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의 어떤 도민들의 기대, 희망, 이른바 반청을 기치로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막판 집권 여당 중앙당의 물량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허하게 그 결과를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전북의 미래는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선거 초반 김관영 돌풍에 깜짝 놀란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거의 전북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총력 지원을 기울였습니다. 반청 정서가 강한 점을 의식해서 선거 중반 정청래 대표의 전북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고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분위기를 잡고 도민들한테 정말 여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널리. 다만 민주당은 이른바 전통 텃밭에서 무소속 현직 지사 후보에게 선거 기간 내내 고전하면서 40%가량 득표율을 내주는 이례적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텃밭에서 당력을 집중한 끝에 어렵게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치열했던 선거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현직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시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9기 부산시장 선거는 격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당선인이 주인공입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신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민주당은 6년 만에 다시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당선이 부산 지역 민주당 지지세 확산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접전 끝에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을 위한 모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이 부산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산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선거 승리를 뒷받침한 해수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을 뛰어넘는 결과를 앞으로의 시정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민주당과 새로운 부산시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사선 국회의원과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현직 지사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진 강원 지역은 우상호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 역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불과 2.6%. 앞선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후보를 압도했지만 출구조사는 경합으로 나왔습니다. 당락이 결정된 건 투표 마감 9시간여 만인 새벽 3시쯤 우 후보의 당선 유력이 결정됐습니다. 강원 민심은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우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개표 후반 격차가 좁혀졌지만 끝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내용들 다 하나하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해서 통합의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부터 출구조사까지 문 후보를 압도했고 개표에서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선 도의원과 3선 국회의원 등 출마한 선거에서 전승을 거둔 위 후보가 차기 제주도정을 이끌 수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일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최북단과 최남단, 강원과 제주 두 곳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위성곤 후보를 택했습니다. YTN 후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완창무효! 부정선거 완창무효!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진 않을 거라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니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막상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니 문제를 슬쩍 흘려버리는 저급한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 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수백 명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함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의 대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방한합니다. 황 CEO는 재계 총수들과의 삼겹살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들과의 면담, 잠실 야구장 시구까지 광폭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CEO가 오늘 오후 1시쯤 한국을 찾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 일정 등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CEO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뒤 반년여 만입니다. 당시 황 CEO는 인공지능 칩 26만 장 공급 등 선물 보따리와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시내 삼겹살집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하고 깐부 회동의 일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대부가 야구공을 던지는 장면도 이번 방한 기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잠실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야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를 의미하는 등번호 93번을 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의 창립 연도 1896년을 뜻하는 등번호 96번을 달고 시타자로 나섭니다. 두산과의 피지컬 AI 협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에 놀라움을 표했던 황 CEO는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오는 7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개별 면담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8일에는 국가대표 AI 후보군인 업스테이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로봇 AI 스타트업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옥을 찾아 개별 만남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CEO가 직접 요청했던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외국인의 7조 원 규모 순매도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해 8,6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는 1.8% 내린 8,600선에서 마감해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승 행진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수로 6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2.3% 오른 1,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으로 출발해 1,52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530원대 환율은 지난 3월 31일 이후 2달여 만이며 1,530원을 넘겨 개장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입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4명을 투입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과 연구개발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방산업체가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생산 활동이 급증한 반도체, 방산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 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 점검 등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 총회장의 혐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지 5달 만에 신천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낸 겁니다. 흰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이 총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국민의힘에 혐한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겁니다. 앞서 합수본은 문제를 제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과정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발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된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등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합수본이 남은 신천지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출국 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보다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막바지 종전 협상 중인 이란이 쿠웨이트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해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건물 주변으로 쏟아집니다. 공습에 놀란 차량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합니다. 공항 내부엔 불길과 함께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이란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십 발을 퍼부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공항 시설에 상당한 피해와 함께 인도 국적 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이란의 공격으로 걸프 국가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입니다. 쿠웨이트 항공당국은 한때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대체 공항으로 회항시켰습니다. 쿠웨이트와 국경을 맞댄 바레인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잇따른 공격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란 유조선과 게심섬 통신탑을 겨냥한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종전협상에 참여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휴전을 위반해 좌의적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웨이트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군사고문 모우센 레자이는 모든 총격과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 세례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란 대사 대리를 조치하고 이란 외교관 2명에 대해 출국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이 여전한 상황 속에 이란과 군사 충돌이 중동 국가로 확산하면서 종전 협상은 갈수록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군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4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슬람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이 쿠웨이트 내 미군 표적을 향해 드론을 발사한 시각은 자정이었는데 저들이 피격 증거로 공개한 영상은 대낮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주항공군 드론의 원래 표적인 미군 기지와 쿠웨이트 국제공항 사이 거리는 40km가 넘기 때문에 조종 실수나 오발로 공항이 드론에 맞았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금전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금전 보상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측이 MOU에 합의하는 즉시 어떤 형태로도 재정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금전적 보상은 MOU 체결 후 진행할 핵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과 2달 전 합의처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레바논이라는 뇌관에 걸려 멈춰서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국경 밖으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이 세계 외교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핵심 방패입니다. 방패가 무너지면 최악의 안보 공백을 맞게 되는 만큼 이란은 레바논 휴전을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해왔습니다. آتش‌بس در لبنان بخش لاینفک هر گونه آتش‌بس و هر گونه توافق نهایی برای خاتمه جنگ است.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기 전에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전략입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פעילות שלנו בשטח בדרום לבנון, מחסלים מעוזי חיזבאללה במנוסה. 사이에 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격노해왔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외교적 치적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재를 뿌리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I did. I wouldn't say angry. I was a little bit perturbed at his constantly fighting with Lebanon. You know, at some point I said, we got to stop this. We got to stop it. 이번 휴전 성명에는 이란을 겨냥해 레바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을 분리해 본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패를 지키려는 이란과 이를 부수려는 이스라엘, 판이 깨질까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위태로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폭발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요 고민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건설 허가를 받은 4세대 원전 SMR은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손잡고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 SMR 건설 현장에 이승윤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소도시 캐머러,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첨단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물을 냉각제로 쓰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880도에도 끓지 않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활용해 안전성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비상시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열을 저장했다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 전력 수요에 맞춰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SMR은 주요 설비와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지가 작은 게 강점. The whole thing, including the switchyard and the cooling tower, is 24 hectares. Very, very small, very compact for a 500 megawatt nuclear power plant. 빌 게이츠가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는 SMR 중 미국 최초로 건설을 승인받았고 메타와 계약을 체결하며 상업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엔 SK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했고 한수원도 지분을 투자해 한미 간 원전 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We have tremendous Korean partners like SK, HD Hyundai, KHNP. We're going to need Korean partners to deliver these first plants. We will build natrium reactor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캐머러의 건설 중인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기반 SMR의 아시아 독점 판권을 확보한 SK그룹은 베트남 등의 SMR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와이오밍 SMR은 오는 2030년 실증 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스마트폰과 PC 등 일반 전자기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빅테크 기업의 AI 수요에 집중하면서 지난 1년간 메모리 가격이 무려 6배나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데이터 센터 수요가 우선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윤이 낮은 일반 전자기기용 반도체 공급은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하는 걸 두고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등 사실상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 전 구체적인 승리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12대 4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이를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승리라는 주장은 오판이자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내란 심판을 외쳤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층에 소구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는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를 만든 게 패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자기 정치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던 정 대표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 이제 육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책 책임은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전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2% 득표율은 민주당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며 8월 전당대회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50%를 겨우 넘긴 것도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면서 장동혁 대표 실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장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이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환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극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은 캠프 해단식을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충격의 3위로 낙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돌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유이동 화이팅! 유이동 화이팅! 5파전, 특히 범여권 진흙탕 싸움 속에 마음 졸였던 만큼 기쁨도 2배. 참으로 잔인한 5월이었다며 수도권 4선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초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달콤하고 동시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행사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선 유이동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유승민계로 표현되는 개혁보수 이미지에 과거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경험, 신한동훈계와 접점까지 갖춘 만큼 원내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는 건데 일단 본인은 말을 아낍니다.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선거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연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이동 당선인이 장밋빛 꿈을 꾸는 사이 범여권은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합은 56.01%. 민주당은 우군끼리 경쟁하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후회 막심입니다. 같은 색깔의 후보 간 경쟁이 다른 정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충격의 3위, 조국 후보는 당대표직 사퇴로 패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 반년 만입니다. SNS에 일출 사진을 올렸다 지운 조 대표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충격패한 김용남 후보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차분히 고민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재기와 후퇴, 크게는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국에서 16명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10명이 당선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강원, 울산, 부산 등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나와 4년 만에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는 10자리를, 보수는 6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진보가 9, 보수가 8로 팽팽히 맞섰지만 이번엔 진보 진영이 확실한 우위에 선 겁니다. 현직 교육감 7명이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수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화해와 통합의 서울 교육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내야 하는.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은 첫 민선 4선 교육감이 됐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교육감의 성향이 바뀐 곳은 경기와 제주, 강원 3곳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개혁의 교육대전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선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진 장관이 진보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SNS에 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었던 세종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미애 후보가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기존 진보 교육감이 이끌던 지역 가운데 세종만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3선에 도전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고 경남에서는 권순기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영에 따라 견해 차이가 컸던 교육 정책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로 잠정 집계돼 1995년 1회 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회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1%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68.4% 이후 최고치입니다. 직전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10.1%포인트나 높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본투표 날에도 분산 효과 없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곳은 광주와 통합한 전남을 제외한다면 강원도로 64.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63.6%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승패 전망이 일찌감치 갈린 제주와 경기, 인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거물급 매치가 맞물린 격전지들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 경남 등 PK 지역의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부산 61.1%, 경남 64.4% 등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0%포인트 안팎 급등했습니다. 거물급 후보가 맞붙은 부산 북갑은 70%를 넘어 부산 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구 역시 본투표 날 유권자가 대거 몰리며 최종 64.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안정론을 앞세운 여권 지지층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 지지층이 동시에 결집하면서 역대급 투표율이 나온 것으로 분석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공중파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액을 들여 출구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주요 재보선 지역에서도 실제 결과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막판에 오 후보가 역전하면서 끝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엉뚱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경남지사 출구조사에서도 당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8.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에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이 출마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출구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조국 후보의 신승을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체 투표자의 40%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서 제외돼 이를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전투표의 비율이 전체 투표의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적용의 엄밀도가, 정확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층들의 표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좀 제약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총선에서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화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 결과 보수정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표심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르면 8월로 예정된 만큼 당대표 출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총리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장 김 총리 뒤를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2년차 내각을 통할할 후보군으로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이 하루 전 직접 SNS 개설을 홍보하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역할을 인정받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차기 총리로 지명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놓고 이 대통령이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재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차기 총리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58,27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인 64,44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4조 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델핀 LNG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부유식 LNG 생산 설비 건조 계약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델핀 LNG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연안형의 경제성과 해상형의 안정성을 결합해 설계하고 허리케인을 스스로 피하는 항행 능력과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 TSMC 웨이저자 회장과 만나 SK하이닉스와의 인공지능 삼각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 회장이 현지 시간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웨이저자 회장과 만나 AI 기술을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AI 생태계 선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사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 가격으로 공급하는 달걀에 한해 1인당 한 판 구매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는 1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풀리는 달걀에 인당 구매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태국산 신선란 물량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예년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로 선선하겠고 낮 기온도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곳곳에 내리던 비도 아침이면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후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아침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대전 18도, 대구는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9도, 포항은 31도까지 올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